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모바일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소설 동의보감은 극작가 이연승 씨가 지은 책이고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이 된 밀레니엄 셀러 소설이죠. 이 책은 과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MBC 드라마 허준의 원작이기도 합니다. 극작가 특유의 숨막힐 듯한 속도감, 반전을 거듭하는 극적인 전개는 읽는 이를 압도합니다. 독자를 사로잡는 소설적 재미 속에서 우리는 선조 중에 허준 같은 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음에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생활의 궁박함에 내몰려 잊어가던 민족의 뿌리를 되새깁니다. 이런 소설을 이제는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16세기 말 조선 왕조 중립의 두터운 신분 차별 속에서 천첩의 자식이라는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정일품 양평군이라는 작호까지 받았던 인물. 무덤 속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고 이 나라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사랑했던 사나이. 한방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중국인에게까지 수강받던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이 소설은 그 불꽃보다 뜨거운 생애를 살다 간 허준의 일대기이다. 소설 동의보감 제1화 용천 탈출. 잘 있게. 과거를 보러 떠나는 들뜬 친구들이 말했다. 과거 날짜에 2달이나 여유를 두고 남은 공부를 한양에 가서 하려는 팔자 좋은 친구들이었다. 명종이 성하하고 조선의 14대 임금으로 선조가 즉위한 첫해 1568년 평안도 용천 오도곳의 큰 나루. 간간 사랑눈이 섞인 2월의 갯바람이 살을 내듯이 모질었다. 그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며 해주로 떠날 배를 기다리던 허들의 승객들이 나로의 제일 앞자리에 선 허준과 그 친구들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걸음을 세우고 있었다. 큰 가쓰고 각자 하인을 거느린 그 호기스린 양반댁 자제들. 더구나 과거 보러 가는 그들의 앞을 무엄하게 가로질러 먼저 배전에 오르기를 꺼려 그들의 작별 인사가 빨리 끝나기를 헐깃거리며 기다렸다. 다녀오리. 키가 제일 작은 심진사댁 사위가 허준의 손을 쥐었다 놓고 배전에 걸친 널판대기로 올랐다. 그 뒤를 따라 상민이라 불리는 것들이 널판대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허준의 이마에 파란 힘줄이 솟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니 어찌 어젯밤만이랴.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 쪽에 속하는가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수없이 보았었고 그 뼈저린 현실이 어머니의 경우만이 아닌 자기의 운명 위로도 굴러온 것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애초 허준의 머리에 얹힌 큰 갓은 그의 신분에는 가당치도 않은 가짜였다. 생부가 용천 군수이기에 덤으로 걸방에 드나들며 양반 가문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어울릴 때는 자기도 머리에 얹고 다니던 일종의 객기의 소산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직영내를 호령하는 군수일지라도 그건 아버지의 신분이요 허준은 그 아버지의 첩의 자식이었다. 허준의 생모 손씨는 인종 1년 을사사화 때 그녀의 집안도 몰락하자 역적인 아내와 딸을 공신들에게 나누어주던 때의 제도를 따라 그녀 또한 하천되어 팔려가는 신세로 전전하다가 해미군관 허륜의 첩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그녀의 법적 신분은 양가 출신의 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첩인 것이다. 우두커니 선 허준의 발치로 문득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허준이 찢어 밝힌 갓조각이 거기 떠 있었다. 갑자기 멍청해진 허준의 맨 상투 위로
눈발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친구들을 태운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 허준은 아직도 텅 빈 나루의 눈발 속에 서 있었다. 백군들이 승객들을 위해 피워놓은 장작더미 모닥불이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아침 한나절은 더 이상 멀리 떠날 큰 배는 닿지 않을 모양이었다. 뜨거운 머리가 식어가고 갯바람에 목덜미와 밤이 시려오자 허준이 자문했다. 어떡할 건가. 오도곳에서 용천읍까지는 25리. 오늘 같은 날 집에 돌아가 봤자 어머니의 한숨이나 눈물을 볼 게 뻔하다. 허준은 군서산 봉수군에 말똥창고지기로 있는 술친구 양태놈을 생각해 내고서야 못 박혀있던 오도곳 해안에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산성 봉수대에는 분명 오늘 당번일 텐데도 양태놈은 그곳에 없었고 사또의 자제 허준의 출현에 오장 한 놈이 다가와 아첨기 어린 말을 걸다가 사라졌다. 눈발이 허준의 맨상투 위로 엉겨붙고 옷자락이 깃발같이 펄럭였다. 그날 허준이 봉수대에서 내려온 건 밤이 이석해서였다. 눈에 빠진 옷자락이 일변도 체온에 녹아 얼어붙어 있었으나 하늘엔 언제 눈보라가 천년나는 듯이 구름이 벗겨지고 열일의 달이 휘영청 밝았다. 가파른 골짜기를 벗어나자 허준은 지름길을 택하여 용천군의 용호사 경내로 들어갔다. 그 길은 허준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이 세상 자기 혼자 새 길을 열며 가고 있다는 허준의 오만한 착각을 비웃듯 그가 향하는 대웅전 널따란 마당엔 이미 한 사람의 가로질러간 발자국이 나타나 있었다. 허준은 그 발자국을 쫓아 젠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경내를 빠져나가며 길게 이어져 있었다. 허준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이제야 보니 그 발자국은 남자의 커다란 발자국이 아닌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라는 것과 발자국을 따라 치마가 쓸고 간 흔적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계집이라고? 이 시각에 계집이 이 눈속을 왜 혼자서 다닌단 말인가? 허준의 관심에 또 다른 불이 붙었다. 시선을 들자 발자국은 이미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마을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허준은 달리기 시작했다. 만나서 어쩌전 말인가? 누군지 알 리도 없고 알아봤자다. 아마 그 행동은 여자를 쫓는다는 심정보다 눈구덩이 속에 얼어붙은 발등 때문인지도 몰랐다. 인적도 없는 그 눈길을 허준의 하얀 입김이 계속 달렸다. 이어 허준이 나가던 몸을 세웠다. 너무 달려왔기 때문인가. 갑자기 여자의 모습이 20여보 앞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득 여자가 허준을 돌아보았다. 순간 허준의 눈이 번득였다. 인상을 알만한 거리는 아니었으나 젊은 여자였다. 아, 댕기가 허리 밑으로 처진 처녀였다. 잠시 허준은 서 있었다. 돌아보았던 처녀가 이미 주위에 촘촘히 박힌 민가를 의식했는지 잠시 놀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서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이상해진 건 허준이었다. 조용히 멀어져 가는 처녀를 보며 서 있던 허준도 마치 뒤나 밟듯이 거리를 두어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닌 밤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어느 골목 안에서 요란히 똥개가 지저댔고 그 소리에 호응한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장옷을 선품하며 걷는 맵시가 허들의 계집 같지는 않군. 허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만치 역참이 보이는 지점에서 처녀가 뒤돌아 보았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붙어 처녀와의 거리는 10여 보 앞으로 좁혀져 있었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했다. 처녀는 내외를 아는지
몸을 곁으로 세워 비켰었다. 앞서 지나가란 뜻이었다. 허준은 지금까지 밟아오던 처녀의 발자국을 벗어나 성큼성큼 다가갔다. 외면에 선 처녀의 때깔이 어딘지 모르게 고와 보였다. 곁을 지나가며 허준이 헐끗 처녀를 돌아보았다. 장옷을 여며준 위로 눈길을 내리깐 처녀의 엄전한 모습과 희고 반듯한 이마가 보였다. 지나쳐가는 서준의 가슴이 문득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